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회장님. 선생님, 그럼 이 슬라이드도 제가 넘겨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씩 클릭하면 넘어갈 겁니다. 예, 예.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만 예, 클릭 한번 컴퓨터가, 해보십시오. 예, 어려울 때는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양망일기. 양망은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죠. 3월 말에 제가 쓰고 출간했던 해양 산문집입니다. 바다는 탐험과 정복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생과 공존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양업은 도전과 개척이자 우리 삶을, 인간의 삶을 대자연에 기대려 한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선박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인물, 사건, 사고, 또 선원들의 노동과 일상, 또 해운, 또 바다 산업을 바라보는 단상, 소회 같은 것들을 담아본 겁니다. 저는 부산수산대학, 지금은 부경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죠.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80학번입니다. 저희 대선배님이신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님께서 주창하신 국민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한 해양 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으로 폭과 길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그물을 끄는 트롤 어선으로 북아프리카, 뉴질랜드, 그리고 남서대서양 아르헨티나 공해 포클랜드 어장에서 원양어선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선으로는 좀 특이하게 규모가 있고 잦은 어장이동으로 파나마 운하며 마젤란 해협을 몇 번 왕래한 대양항해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리스 선적 냉동 벌크선과 SK 해운에서 어장 현장에서 직접 화물을 집하하고 또 경제적인 항로를 기획하는 운항 감독관과 급유선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육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 포워딩과 감천항물류센터에 전자동화된 본드, 보세 냉동 창고도 경험을 했죠. 작년에 32만 톤 COT 원유 운반선을 끝으로 재작년입니다. 시운전 요원 일은 접었습니다. 한진 사태로 안타깝게도 여러 유능하신 선장들이 나오셔서 그런 비정규적인 일들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제 면허 밸리디티도 겹쳐서 제가 양보했달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지의 아이러니죠. 같은 어장에서 대만 어선이 어획을 하면 관세법상 원산지가 대만이 되고 한국 어선들이 잡으면 원산지가 한국이 되는 공치며 냉동 오징어 이런 수산물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다 얼떨결에 과분하게도 해양문학과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요. 3년 전쯤 종합해양수산 전문지 현대해양의 송영택 대표께서 해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랑과 이별이 이어지는 이런 픽션이 가미된 해양 소설 말고 젊은 청년들과 일반인들에게 해양 친화 사상을 고취시키고 바다에 다가서기 쉽게 좀 소프트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30개월 연재 지면을 허락해 주신 현대해양과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 교정 모든 부분에 세심하게 손을 봐주신 박종면 국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하게도 세 분이 흔쾌히 추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김영섭 전 부경대 총장님, 또 남성우 문학평론가, 또 한 분은 저와 같은 원양서 선장이었고 지금은 신분을 바꿔 건설회사 대표로 계시는 정순원 선배, 이 세 분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책의 내용을 특정 짓는데 이 정 선배님의 추천사 일부가 적합할지 싶어 잠시 짧게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뱃길과 바다 이야기, 정순원, 토왕건설 대표, 원양어선 선장,
전 부경대 어박과 총동창회장.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외쳤던 젊은 날의 구호다. 버리다시피 한 외국 중고 선박을 인수해 작업복까지 얻어입고 파도밭에서 목숨 걸고 고기잡이에 나섰던 그때 그 시절.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먼 바다로 나갔으며 가장 오래 바다에 머무는 배들이었다. 폐기와 절박감으로 쟁기질을 하듯 대서양 바닥을 긁어대며 그들의 두세 배 되는 의bek으로 혀를 내두르게 했던 기억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돌이켜보니 바다든 배든 육지든 모두 사람 사는 같은 세상이더라. 극한 직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원양어선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영역이 다를지라도 그 세계 최강의 기질적 DNA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도 흐르고 있다 믿는다. 같은 길을 따랐고 지금은 또 같이 늙어가는 아우가 그때 그 백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 출간한다. 그저 아슬한 꿈들처럼 사라져버릴 뱃사람들의 작은 역사를 기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현대향의 아우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그런데 아우야, 제도권 속 격식을 차리는 글이라고 무슨 눈치라도 보이더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만 알던 이야기를 더 신랄하게 써보지 그랬더냐. 이상이고요. 아마 여러 선배님들께서는 익히 경험하셨거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정책이나 기술 또 학술적인 내용을 논하지 않는 가벼운 산문들이니 오늘 명절을 앞두고 차 한잔 하시면서 그저 편히 쉬어 가신다 생각해 주시면 제가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이 조금 길어지겠는데요. 창공을 헐헐 나는 새 팔자가 부러워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가 이 죽일 놈의 운명에 이끌려 인생의 막장, 극한 직업의 대명사 원양어선 선장으로 청춘을 바다에서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 정반대의 세상에서 글 쓰는 작가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저곳 공모전에서 상금만 따먹는 이른바 상금 사냥꾼으로 문단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하동현입니다. 비주얼상 강사나 작가 이미지가 아니라 전형적인 원양어선 선언에 100번 양보해서 변두리 격투기 체육관 관장 같은 오락성이죠.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과 모습에 책임을 져라라는 말이 있던데요. 밤늦은 이국의 항구에서 술과 담배를 엄청 사랑했고 그 질펀하고 끈끈한 분위기를 한껏 즐겼던 제 젊은 시절이 모습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우연히 마주쳤던 엉터리 땡초 스님께서는 이유에 어찌되었건 그토록 수많은 양의 물고기들을 생명들을 포획하고 살상하였으니 남은 인생 근신하고 자중하라라는 충고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판에 잡아 올린 고기들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살린 것이다 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끝물이었습니다. 80년대 초였으니까. 변변한 수출 부목이 없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재료로 또 화장실에 소변통을 모아 의약품 원자재로 수출하던 후진국형 산업구조였죠. 외화벌이를 위해 당시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들. 그분들이 국내로 송금해오는 액수의 20배가 넘는 규모에 지금의 자동차와 반도체를 합한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원양업과 또 상선이죠. 해외 송출 선언들이 벌어들일 때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백길 개척에 나섰다가 안타깝게도 그곳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선후배 배사람들께 이 자리를 빌어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바다를 같이 항해해 보려 하는데요. 저는 해양학이나 지구과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단지 뭐 바다를 사랑하는 글쟁이로서 전직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사투리가 심하고 또 혹 배에 있어서는 거친 언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차 이 슬라이드를 제가 독학으로 또 누구한테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진도 없이 글자가 빽빽하죠. 이 목차를 5챕터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마린보이의 꿈. 이 84년 제가 선박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그 젊었던 항해사의 포부와 기계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마린보이의 꿈은요.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집에는 마린보이가 둘이나 된다. 퇴역된 놈으로 늙은 마린보이가 되어버린 나와 해병대 자원 입대로 마린보이 칭호를 얻은 작은 아들이다. 우리 집안과 바다의 운명을 들춰내봤습니다. 그다음에 내게도 사랑이 콧날이 시큰한 첫사랑 얘기죠. 이 다시 그날은 세월호 사건을 제 주변과 연계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보니 뭐 사소한 오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바다를 운명으로 택했던 제가 그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수녀님과의 대화로 제 운명을 다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었죠. 두 번째, 잠들지 않는 항구. 이 똥개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에서 배에서 키웠던 강아지와의 가슴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적에 관한 두 가지 기억인데요. 만자 조자 쓰시는 그 김재철 회장님 한 두 해의 후배 되시는 그 전설적인 고기잡이 신이라 불리시던 대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기잡이로만 벌어들이신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기네스북 등재도 시도를 했었고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님을 물리치고 국내 개인 소득세 부동의 1위를 고수하셨던 분이죠. 이분을 선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그때 1등 항해사였습니다. 그 대양 항해를 할 때 해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묘령의 선박을 만났으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따돌렸던 그 기억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잠들지 않는 항구, 슬픈 적도제. 적도제를 지날 때 어선에서는 다반사죠. 그 칼부림이 일어났던 그것을 회상해봤고요. 아디오스 카나데 파나마는 스페인어죠. 안녕 파나마 운하여.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그 소해와 2016년인가 그 2차 확장 공사 때 그 유압하고 숨은 그 밸브 기술에 한국 기술이 투입되었죠. 이걸 연계로 해서 그 로컬과 인터내셔널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작금의 시대는 전 세계가 시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오테아로아는 뉴질랜드죠. 당시 저희의 조업 방식은 싹쓸이 닥치고 공격 밀어붙이기식이었는데요. 무려 35년 전에 그 정부 차원에서 잘 관리된 의장으로 서스테이너블 굿피칭, 그 지속 가능한 착한 어업의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연을 들춰내봤고요. 세 번째 챕터는 제가 비틀어서 알아봤자 쓸데없는 신박한 잡학사전 바다편이랬는데요. 바다라면 문학적으로 볼 때 여러 꼭지가 있죠. 등대, 해전, 해적, 사랑, 이별, 만선, 시차, 해도, 멀미, 태풍, 비키니 수영복까지 언급을 했고 또 독특한 해사 영어 표현 이런 걸로 그 키워드별로 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문제를 맞추고 다음에 또 불편한 진실 빛과 그림자 어릴 적 외국 위인전 탐험 분야의 간판 스타들이죠.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이분들의 공간은 인정하되 비틀어서 바이킹도 있었고 저기 최초가 아닐 수 있다. 또 명나라 정화 함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세계 일주를 기획했고 해도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가정하에서 이 노예 무역의 약탈 무역에 심취함으로써 반짝 해양 강국에 그치고만 세태를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다음에 물고기 전쟁을 아시는가는 한일업 협정과 연계해서 캐나다와 스페인 간의 가자미 전쟁, 또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대구 전쟁을 조명해봤고요. 한일 관계 장복으로 떠올린다. 지금 한일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 무려 12, 3세기 전에 동북아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 통큰 리더십으로 글로벌 리더, 해상왕으로 추앙받는 장보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번째, 바다 그리고 낭만에 대한 찌질하고 슬픈 배에서의 낭만들이죠. 음식의 추억 완투, 탐식이나 미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노동을 위해 꾸역거렸던 배에서의 음식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체 조달, 자체 해결, 예로 허리가 아프다는 선원에게 소화제를 들이밀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했고, 또 한 가지 우스운 예로 규모가 아주 작은 어선 같으면 예기치 않게 고기가 많이 잡혀 배짐이 차서 헐수가 내려앉으면 저층 화장실에 변기에 해수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애로사항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 우스갯거리를 모아봤고요. 누드비치 탐방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편히 쉬어가는 시간으로 보고 나중에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 배경을 다시 읽다. 옥의 티, 비틀어 읽기죠. 예를 들면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손가락만 빨다가 85일째 5.5m쯤 되는 청새치 마린을 잡게 되는데요. 이 마린은 어법상 볼 때 이 지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체 근력 운동으로 수면에 떠오를 때 이 낚시가 쉽게 벗겨진다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어법적인 에러. 또 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지루하고 방대한 소설에서 노예제도가 병행하던 시대에 이 주인공 이스마엘과 그 유색인종 간의 친밀 관계로부터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 다음에 고래의 종류에 포유류와 어류의 의종이 헷갈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게티로 끄집어내봤고, 그 다음에 화양연화, 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돌이켜보니 고통과 환희가 메비우스 띠처럼 뱅뱅 돌던 바다에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 강의를 하면서 그 후배들에게 들려줬던 그 후일담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의 무법자들, 이 그릇되고 잘못된 규제와 법으로 인해서 상시 예비 범법자, 잠재적 범법자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연한 어민들의 실태를 취재해봤죠. 일례로 얼마 전에 이 송 대표님하고 제가 조금 관여가 됐었는데 이 저희들의 노력으로 깊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무죄로 풀려났다든가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와누아투, 바누아투 몇 년 전에 그 파일럿 스테이션 파일럿께서 올라오기 전에 그 영어도 한마디 안 통하는 그야말로 해적선 같은 깡통배를 제가 임시선장으로 끌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30여 명 선원들 중에 중국 사관 6명을 제외하고 20몇 명이 전부 바누아투 국적이었습니다. 이 큰일 날 이야기죠. 3D다 4D다 이 선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베스카마호 선상살인 난동 사건 이후에 어선에서는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까지 외국 선원을 써야 될 지경에 왔죠. 예를 들어 베트남 선원을 10명 실었다면 인도네시아 선원도 10명을 실어야 합니다. 한쪽이 10명, 한쪽이 15명. 이 힘과 알력의 균형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슬픈 현실을 한번 조망해봤고요. 마지막에 화양연화는 마무리 글이었습니다. 아까 송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원고지 30장으로 한 꼭지 한 꼭지 아주 쉽게 쓰다 보니
이 심지어 육두문자까지 나오고 이 방송이나 이 선배님들 앞에 아뢰기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적절하지 않다 싶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키워드별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하느니라. 이 유홍준 선생님의 말씀이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그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때 이 글귀를 한번 새겨봤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다란 무엇일까? 40년 전에 제가 대학을 택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전에서 바다를 찾아봤는데요. 40년 전한 지금도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육지를 제외하고 짠물이 괴어 있는 큰 부분, 참으로 무미건조한 해석이죠. 이 긴 소설가 이회수 선배는 사전을 이렇게 거의 난타하듯이 폄하합니다. 대추를 찾아보면 대추나무에 열리는 열매, 대추나무를 찾아보면 대추가 열리는 나무, 이 사과나 포도를 치환해도 같은 해석이죠. 바다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공간이죠. 지구상 표면의 70%, 지구상 물의 97%,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의 80% 이상을 품고 있으며 아마존 숲을보다 더한 산소 공급원이죠. 이 뭐 글을 쓴다는 저도 아직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만 문필가들이 표현하는 바다의 색깔은 9가지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버퍼트 풍력 계급으로 13단계로 분류하죠. 변화무상의 광활무비한 공간이죠. 우리 생활 터전이며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심지어 수학적인 개념까지 아우르는 공간이죠. 마지막 남은 자원 개발의 보고이자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품고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챕터가 있는데요. 한글은 찬란하고 오묘한 언어죠. 단지 발음상의 문제, 의성어죠. 발음상의 문제만 국한해 볼 때 알파벳이나 한자와 일본어가 3,400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한글은 무려 11,000개, 심지어 시인 이근배 선생님은 12,000개로 주장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배째고 등 따라 우당탕 과당탕 자빠졌다. 심지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쩝쩝 서걱서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뚝하고 끊어졌다, 쩍하고 갈라졌다. 마음 놓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한글에서 바다는 바라보다의 줄임말이며 비읍과 뒤에 자음을 떼어내면 아라는 감탄사가 된다는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 김열규 선생님이 지시고요. 그 다음에 해납백천, 백갈래의 강과 하천을 수용하는 것이 바다다. 낮은 곳에 임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가 바다로 굳어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낮은 곳이 바다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성철 스님께서 겸손과 포용의 예로도 사용하셨고요. 제가 찾아보니 그 서양 철학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도 우리는 더러운 강물이 되지 않고 자신을 정화시키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죠. 지구라기보다는 수구라 불러야 함이 마땅하며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도 바다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주저하는 게 현실이죠. 다음에 이제 바다와 접한 해안의 경제적 가치. 이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는 충남 보령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정확히는 2012년 연안습지 기초조사 보고서 일대인데 1제곱킬로미터당 단위 면적당 농지
100배, 수프의 10배 가치다. 정확한 수치로 63억 1천만 원 이런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쌀한가마니를 생산하는 면적이 4, 50평 된다고 저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산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마 농약으로 인해 토지를 악화시키는 농토에 비해 토지대금, 생산, 관광, 교통, 해양 레저, 또 해양 치유산업, 탄소 정화, 뭐 우리 제가 이 숫자에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연안과 습지 갯벌이 지구의 마스크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26만 톤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여기까지도 제가 주워 들었죠. 그다음에 바다 친화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저 황은문 교수님, 이 불문학자시고 해양대학 전 교수였죠. 우리 저 해양문학과 협회 회장도 얘기 마시고 아마 이분께서 그 해대 그 수송학부에 해양문학의 길이라는 이 문학 과목을 도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정리하신 내용인데 바다 친화 접근 방식으로 첫 번째 볼견 애정을 가지고 관조하라. 두 번째 지 학습하며 바다를 알아나가라. 세 번째 직접 바다를 체험하라. 그저 선언이 되어서 오당육제주를 누비라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최소한 해변을散歩한다든지 해양 스포츠, 해양 문학을 즐기며 바다를 체험하라. 네 번째, 친밀감을 가지고 바다에 마음을 심어라. 마지막으로 인생을 깨우쳐라. 바다를 통해. 이 즐기고 누리기에 앞서 선물처럼 주어진 바다를 사랑으로 다가서는 건전한 자세를 갖추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제느 기유비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프랑스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시에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네 바다란 수병과 어민과 항해자들의 바다. 그 다음 예는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죽기를 원하는 자들의 바다. 이런 섬뜩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표현은 섬뜩하나 아마 우리 인류 모태 생명의 근원이 물 바다이니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러시아 속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사랑을 할 때는 세 번 하라 했는데 제가 러시아 운반선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 속담을 지키는 친구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야음을 틈타서 해변으로 침투하는 미군 해군 함정에서 한 친구가 물로 뛰어내립니다. 한 수병이. 부랴부랴 작전을 중지해서 이 친구를 구출해 올린 상사들이 군법 회유에 해부시키죠. 죄명은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작전을 지연시킨 죄. 이 친구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철모 안에 어디 가나 이 고문관 또라이 같은 놈들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철모 안에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뒀다. 실수로 철모를 물에 떨어뜨렸고 앞뒤 절 것 없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다. 이 재판관이든 해군 제독이 이 냉철한 법리를 따지는 법정에서 이런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판결문을 냅니다. 무죄. 해군이 어머니를 사랑하면 해군이 바다를 사랑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다를 감상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페이지는 제가 넘기려 하다가 짧게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이 어디서 이 미국 문필가의 멋진 글을 찾아냈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워크나 잡이 아니라 그 포지션에 대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 정신이 지금과 달라서 현대에는 그 개성 몰입, 개인주의로 흐르죠. 뭐 장래 희망이 있다, 뭐 프로 게이머, 저것도 프로 작가, 아이돌, 프로 바둑 기사, 개개인의 이 능력과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당시만 해도 시대 정신이 그랬으니
이 사람이 그 함대제독, 신문사 편집장, 영화감독, 프로야구 감독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단체 구성은 개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융합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공동체를 이끄는 담대하고 고독한 역할.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거의 전율에 가깝게 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알술신자 바다편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제 조목조목 키워드를 설명을 했었죠. 그 타임테이블에서 시차를 제가 한가하게 아마 이 인류에서 누가 이 시차의 개념을 처음 알았을까? 아마 제 생각에 그 22년 9월도 될 수 있고 7월도 되고 도서섬에 도착했다면 그 세배하러 다섯 척의 배와 200명 정도 되는 선원을 데리고 황금과 향신료를 찾기 위해 야심찬 출항을 했으나 침몰을 하고 도망가고 마지막 귀환길에는 수장인 마젤란마저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천신만고 끝에 상처뿐인 영광으로 귀국한 이 18명 빅토리아입니다. 이 선원들이 제가 볼 때 아마 미치고 환장할 현상을 발견했지 싶은데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항해일지 로그북에 이 세계일주 방향이 동쪽이었으니까 하루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골백번을 뒤져봐도 이 현상을 날짜 변경선이 지정되기 전에도 그 줄 베른의 소설 그 80일간의 세계일주가 재밌게 그리고 있죠. 80일이 그 저 여행 방향도 줄기차게 동쪽이었으니까 시차 때문에 하루를 전략하는 바람에 81일이 걸린 줄 알았는데 하루가 사라지면서 80일로 그 갬블에 이기게 되는 반전 결말이 그것이죠. 그다음 지도해도 그 메르카토르 그 사각 지도의 그 넓이에 대한 착시효과. 다음에 멀미는 저 포르투갈을 해양 강국으로 이끌어준 에니게 황태자가 정작 본인은 멀미 때문에 배를 타지 못했다. 그리고 제 동기 하나 이 닉네임이 지금도 SNS는 멀미 선장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5대학 6대주를 누비는 선장이 되고 싶어서 합류했으나 실습선에서부터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멀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일찍 바다를 떠났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 운반선에 그 대만 감독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멀미를 저는 그 쓸고자에 멀미의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 친구들이 훈자를 쓰더라고요. 술의 차자 위에 그 갓을 씌우고 태양이 있죠. 날이 이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해상 생활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상영어 표현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솔롱 같으면 그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에 위협을 이룩하고 귀국하면서 이 한국 국민들에게 굿바이라 하지 않고 솔롱 그냥 그저 잘 가라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자라는 선원들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인사죠. 그 다음에 쭉쭉 밑으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그 포드 스타보드 옛날 배키 스틸이 약간 오른쪽 우연 선명에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만 접안할 수밖에 없었기에 왼쪽을 포드 항구라 하고 오른쪽으로 바다 쪽으로 시야가 열려서 별자리를 관찰해서 관측이 가능해서 스틸보드 또는 스타보드라 했다. 또 뭐 영단어 오퍼튜니티 그 기회의 영단어가 오브 포르투 그 항구 밖에서 밀물과 바람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풍 부분은 그 어제 이 남쪽에 다행히 요
부산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찬투, 이 각 그 환태평양 나라에서 그 고유명사로 이름을 내는데 캄보디아, 옛날 khmer이죠.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꽃 이름, 꽃의 한 종류 이렇게 그 140개 중에 한글은 남한 10개, 북한 10개 되니까 20개나 차지하는 영광이 있고 이 태풍이 두 얼굴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영양염류 이 부분은 어선에서는 고기잡이 어선에서는 태풍은 두 얼굴을 가지죠. 이 공포 첫 번째가 공포, 두 번째는 태풍을 기다려야 하는 게 고기가 없을 때 이 태풍으로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플랑크톤이나 영양염류가 순환되어 없던 고기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남빙양 악마의 바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포클랜드 남서대서양 조업할 때 그 자버철에 54도 이하 그 유빙이 떠다니는 지금도 그 크릴 잡이나 이빨 그 메로를 잡기 위해서 한국 배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54도 이하 바다를 저희 악마의 바다로 부르습니다. 파고가 기본으로 뭐 4m는 기본이요. 거기서 이 태풍을 피하는 방법은 어선에서는 두 가지뿐이죠. 안전한 지역 그 포클랜드 섬의 그 스탠리하고 버클리 사운드로 한 하루 반나절 정도 달려서 다철로 턴지 외국 배들은 전부 다 달려가서 다철로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들만은 이 경쟁 사회에서 자란 어선 선장들 간의 경쟁 심리가 작동을 했죠. 우리는 도저히 위험해서 들어가서 앵커링을 해야 되겠다라면 지금은 컴퓨터로 배의 그 위치 추적이 다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전적으로 선장의 포지션 보고에만 의존할 때 만약에 들어가서 앙카링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다른 배들은 지금 밖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 앵커링 하기 위해 하루 반나절 왔다 갔다 사흘을 아끼기 위해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파도가 잔다면 그물을 던져야 했으므로 이 대기하고 있는데 귀선은 입항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두려워했던 그때 젊은 천방지축 선장들의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사흘 나흘씩 롤러코스터 뚜레박질로 히브투으로 떠 있으면 규모가 작은 어선 같으면 한 10분 정도 물속에 잠겼다가 분기공에 물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고래처럼 뛰어오르죠. V체포로 서로 괜찮나 안부를 물으며 아차해서 배가 휘둘려서 횡파를 맞으면 지옥행 편도 열차였죠. 그래서 한 사흘 정도 히브투로 평양을 하고 있으면 그 다른 그 러시아 배들이나 그 일본 배들이 와서 걱정 반 비아냥 반으로 교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리안 한국 선원들이요. 도대체 당신들의 목숨은 몇 개나 되나? 그걸 한번 돌이켜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 해리 노트 이렇게 돼요. 그래도 뭐 다 기초 상식이니까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했고요. 제 밑으로 내려가면 공해, 배타적 경제 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선 선장은 전쟁에 패한 장수 대접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제도가 쉐어 시스템 그 보합제였고요. 짓가림제. 계약 2년 기간이면 수양고 고기를 잡아서 판매한 금액에서 경비, 기름값, 담배값, 쌀값, 전화비 다 제외하고 순이익에서 쉐어로 회사 얼마, 선원 얼마. 이론적으로는 고기를 못 잡거나 사고가 난다면 이 선원 측에서 회사로 다시 돈을 리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죠. 그러니 태풍이든 생일이든 설날이든 조금만 날씨가 자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예망술이라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르헨티나 200마일 밖에서 조업할 때 한국 배들이 신기에 가까운 예망술이 있죠. 배는 분명히 200마일 밖에 있으나
끌줄 그 메인 와프와 타각을 이리저리 조절해서 그물은 물속에 수면 아래에서는 그물은 200마일 안쪽에 들어가요. 이 월담, 담치기. 그리고 고백하거니와 지금과는 호랑이 담배 묻던 시절이죠. 저희들의 어획의 20, 30년 전에 20%에서 30% 정도가 전부 도둑고기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지금 그 중국 어선들이 한국 연안에 침범을 해서 곱게 다 연평도 쪽이다 싹쓸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규모는 훨씬 다르죠. 저희는 그 배들보다 한 20배 정도 큰 30배 큰 규모입니다. 200마일 같으면 한 30마일, 40마일 정도는 골격을 합니다. 부패한 현지 관리와 현지 배 국적을 가진 배 선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날씨가 아주 나쁘거나 그리고 또 언제쯤 경비정이나 그 연안경비대 헬기가 출현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죠. 그래서 아주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나쁜 날 3, 40마일씩 월경 조업을 해서 나올 때 저는 0.5마일 제 옆에서 그 첸따 90년 첸따 71호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비대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대양 쪽으로 도주하다가 한포 사격을 받아 침몰을 했죠.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엉성한 월경 조업으로 납포되는 외국 배와 달리 한국 배들은 입신의 경기에 올랐습니다. 도주할 때는 아깝지만 그물을 쳐서 버리고 홀가분한 상태로서 도주를 하는데 대양 쪽으로 도주하면 이 포격을 맞을 확률이 크죠. 그 시앙카 물다 그 파라슈트 스타일로 그 떠밀리지 않게 외국 그 천학기들이 낮에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 천학기선들에 근접해서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조준 자체가 무력화되겠죠. 잘못해서 다른 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예를 떠나서 저는 그때 18시간을 도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죠. 그 18시간 쫓다가 경비정이 돌아가고 그때 제가 만 29이가 서른이가 있는데 양쪽 어금니가 하루 만에 다 뽑히고 수명이 아마 얼마 정도는 단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님, 저 한두 해 후배까지 요 식스센스는 물고기들은 잠을 잔다 안 잔다 또 이 지능이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통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지력이 있고 이 상황과 공간을 이해하는 맥락 지능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도망쳐야 하니까. 이런 고기들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죠. 배틀이라고 저희들은. 그러나 그 시절이 다시 그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알술신자 바다 표현이랬대요. 배를 여자로 부르는 이유. 인류가 배를 운송수단으로 뗏목이었던 그 피로그 형태, 그 통나무 속을 파는 고무신 형태로 하던 이 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게 1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배로 떠날 때는 다 그 안전을 기원하는 예를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그래 되었다. 이 설은 좀 애매모호하고요. 한 제독이 당신은 남자들만 배를 탔으니까 우리가 배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이 배와 결혼하는 사이가 된다. 와이프. 그래서 배를 시로 부르기 시작했다. 라는데 이 무게를 더 주고 싶고요. 그 속설들은 뭐 아름다운 곡선행이면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한다. 하반신을 언제나 가리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라이도거나 상가가 아니면 아랫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정한 간격으로 빌지를 배출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절에 어느 강의 시간에 젊은 여자 후배가 거북하다라는 그 나중에 후일담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또 선배들이 내려오는 문헌에서 취득한 것이지 배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유지하기도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든다.
능숙한 잘 조련된 남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항목이 격세지감이죠. 여성 항해사가 무수히 배출되고 현대상선입니까? 몇 년 전에 그 카케리어인지 그 여성 선장도 배출되었다고 들었죠. 어선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현상이죠. 그 모든 삶의 경계에서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에 이 처녀 항해는 메이든 보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놈 출신 시인이 처녀 항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첫 항해를 끝내고 배는 첫 기항지에서 지친 몸을 붉은 밧줄에 의지해 부두에게 된다. 밧줄에서 눈물 같은 바닷물이 뚝뚝 떨어진다. 독백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타벅 저 해양 문학이나 해양 강좌할 때 단골 세트로 등장하는 메뉴인데요. 저렴한 사치를 모토로 창업자들이 그 장명에 고심을 할 때 그 모비딕의 포경서 피크허드를 사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크허드는 백인에 의해 몰살된 미국 북동부 원주민 인디안의 부족명이죠. 그리고 P는 PEE 그 소변 배설물, 쿼드는 사각형 그 깜빵을 연상시킨다. 이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표출되고 광기에 빠진 에허브 선장의 장면도 이 구약에 나오는 폭군 상 숭배를 일삼고 그 다음에 주인공 이스마엘도 광야로 쫓겨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런 성경적인 장면으로 이 비평가들의 이 추측이나 이런 데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 합리적인 인물인 1등 항해사 스타벅, 이 바이킹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이 스타벅의 이름으로 정하자. 어감도 맞았겠죠. S를 붙여서 스타벅스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가 복수의 집념에 빠져 권총을 들이대면서 병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에허브 선장에게 이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이런 대사를 남기죠. 당신은 지금 나에게 분노했으나 나를 모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위계 질서를 상기시키는 대목이죠. 그러나 당신을 언제나 당신 자신을 두려워하세요. 당신 자신을 조심하세요. 이런 대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재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편하게 가는 시간이니까 제가 라스팔마스에서 그 한 100일 석 달 동안 그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포미게이션 소독을 하거나 또 샌드블라스팅 세게 할 때 이 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야외를 하루 가기로 했죠. 그 여러 그 멋진 야외 목적지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관체족이라고 스페인의 정복자들을 피해서 그 바위산에 동굴 도시를 개척했던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이 젊은 현지 대리점 직원 입에서 누드비치가 나왔어요. 이 기립박수에 만장일치죠. 그때 그 교민회장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누드비치는 그 야외 갈 곳이 못 된다. 볼 것도 없고 회장님 무슨 말씀 볼 게 없다니요.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로 야외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을 말고 그 전세 버스를 대절해서 그 누드비치로 향합니다. 그 흥에 들떠서 캔 맥주를 뜯어서 버스 안에서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그 누드비치에 도착을 하자 그 이상한 장면이 벌어져요. 그 노래를 부르고 하던 기계가 다 어디 갔는지 전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색해서 담배를 피워 물고 헛기침만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천금 같은 기회에 이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단체로 파이팅을 외치고 그 내부로 입구로 진입을 합니다.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 50명 가까운 선원들이 외출복이라 전부 다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죠. 장발에 키 작은 동양인들이 사열종대로 그 누드비치에 들어서자 그 누드비치 그 주의사항이라고 저희가 들은 게 별게 없었습니다. 그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으니 옷을 입고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단 카메라 발입 금지. 촬영은 절대로 언급한다. 세 번째가 그 상대방의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 참 애매모호한 범위죠. 네 번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타이어 옐로 리본 그 말뚝에 노란 리본을 묶어둔 곳이 있는데 더 이상은 진입하지 마라. 그쪽은 골수 나체주의자 아마 히피족이 있을 거예요. 큰일 난다는데 어떤 큰일이 나는지를 아까 봤으니 모르겠고요. 그래 저 둘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어린 엄마 손에 이끌려 들어간 꼬마들처럼 40몇 명이 사열종대로 두리번거리며 들어서자 그 누디스트들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행 방향을 피해 숨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래서는 안 된다. 대래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으니 뿔뿔이 흩어지자. 한 젊은 친구가 캔맥주 한 몇 캔을 마시고 이 위스키라도 조금 더 취했으면 나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망설이더니 나중에 팬티 한 장은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이걸 신호탄으로 다 이 분위기가 풀어져서 그 나체주의자들 배구 시합이라든가 여기 오지랖을 들면서 끼어들고 그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도 그때 뭐 젊을 때 했으니까 눈알이 시리도록 그 서양 여인의 나체를 감상했죠. 그런데 또 한 1시간 좀 지나서 이 예상을 뒤엎고 또 다들 시들시들해서 입구로 모여듭니다. 왜 이러냐니까 한 젊은 친구가 그 딱 맞아떨어지는 대답을 했어요. 그날이 아마 평균 기온보다 좀 낮았든지 무슨 뭐 어떤 날이었든지 그 사람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 새로운 첫째로 그 서양 그 백인들만 보였지 흑인들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고 동양계도 보지를 못했죠. 백인들만의 파라다이스였는데 이 새로운 여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상품 회전율이 저조해서 이미 그 있는 사람들만이라면 벌써 볼 것 다 봤다. 이 본전 다 뺐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 눈이 마주치니 괜히 죄진 것처럼 뜨끔하니 미안하죠. 그래서 다시 모였다가 이제 거기서 이래 품평회가 이제 쏟아지죠. 그 기억나는 것 몇 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 누드비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벗는 것은 아니더라. 자기 몸에 자신이 있는 청춘 그 서양인들의 팔등신 미녀 미남들만이 벗더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똥배가 튀어나오는 아저씨라든가 이 젊음을 잃은 그 노인네 또 피부가 안 좋다든가 흉터가 있다든가 이런 저 에러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리고 있었죠. 아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벗구나. 두 번째 만약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연한 갈색 선글라스를 반드시 준비하리라. 너무 짙은 그 사람들하고 눈만 마주치면 이뭐 죄진 것처럼 뜨끔하니까 이 너무 검은 선글라스 같으면 자체 감상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감상에는 방해가 없으며 저쪽 우리 눈길은 숨길 수 있는 연한 갈색 선글라스를 지참하리라. 세 번째는 순전히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이 선각자들에 대한 찬사죠. 이 뭐 극지방이나 비바람 몰아치는 빙판에서는 이 크레이지맨들이 아니고는 벗을 수가 없었겠죠. 그 따뜻한 기후, 이 부드러운 모래. 그리고 또 입구에는 그 분명히 인위적인데 모래 언덕이 밖에서 아무나 들여볼 수 없도록 이곳에 이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해서 이곳에 누드 비치를 출범시킨
선각자들의 해안이고요.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시체 표현인데 나체고 나발이고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죠.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테마는 절대 아니었고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 돌아가자. 그래서 서둘러 예약한 그 스페인식 뷔페에서 불행히도 50명 가까운 그 하이에나 때를 맞이한 그 뷔페는 쑥대밭이 되죠. 전쟁이 지나간 폐허를 연상시키는 초토화를 시킵니다. 술은 계산을 한다 따로 모아라. 술병만 모아둔 게 한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웅장한 산을 이루고 그 각설탕하고 초콜릿 같은 것은 벌써 뭐 한 주먹씩 주머니에 다 설적하고 한 친구가 화장실 갔다 와서 수도꼭지에 물이 거꾸로 쏟아집니다. 그 비대죠.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한국식 그 동시 이번 동시로 장착된 상태가 아니라 이 따로 떨어진 독이 항아리에 물이 솟아오르는 수도꼭지 형태죠. 그 솟아오르는 물을 마셨다는 친구는 없었고 저는 이래 쳐다만 봐도 눈치코치로 용도를 짐작이나 했거늘 그 뭐 물 마셨다는 친구는 없었고 세수를 했다. 뭐 이런 대서양 항구에서 배고프던 시절에 한국 선원들이 저질렀던 아픈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건배사라고 제가 모아봤는데요. 다 뭐 인구에 회자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 밀물은 오리라 바다로 나아가리라. 뭐 사업에 망했거나 시험에 떨어진 후배라든가 여러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난한 건배사고요. 세 번째가 이 장군께서 그 선조에게 오린 장괴 금신전선 상류십이 미신불사 신에게는 아직 사울 배가 12척이나 남았고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은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장한 출사표를 비틀어서 금신전선을 금신전잔 상류십이를 상류십이잔 신에게는 아직 마실 술이 12잔이나 남아서옵니다. 이 저희 동기에서 몇 번 쓰다가 이 장군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검의사들도 뭐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했는데요. 이 I love to sail forbidden seas and land on fabulous coasts. 금지된 바다를 향해서 야만을 해하는 장군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멋져서 제 글에 이 앞머리에 걸고 싶었는데 여러 번 실패하다가 작년에 한국해양문학상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 대선배 고기잡이 신 작고하셨죠. 그분의 얘기를 장편으로 쓰면서 이 대목을 제일 앞에 걸었다가 그런 영광도 살다 보니 그런 영광도 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뭐 젊은 후배들에게 I'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배와 바다와 관련돼서 이런 건배사도 있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서 뭐 빠뜨리고 넘어가는 게 있을지. 이 리더십 부분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장보고 단골 메뉴이신데 일본 어로장과의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포클랜드에서 작업을 할 때 그 한 400척 정도가 작업을 했는데요. 한국 배가 그때 한 100척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일본 배들이 오징어의 풍어를 예상하고 일찍 철수를 했죠. 근데 한국은 허가를 더 내서 배를 전부 다 올 때 갈 데 없는 배들을 남미로 다 보냈고 그때 그 일본으로 저희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이 천방지축 젊은 한국 선장을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 대접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죠. 근데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밤에 뭐 쓰잘데없는 농담을 하고 교신을 할 때 이분 입에서 그 장보고 이순신이 나왔어요. 그 역사의 아픈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하는 묵계가 있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 지식 정도와 공부가 깊구나. 이거 다 아는 그 장보고의 일대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물류거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김인현 선배님 것과 그 정필수 대선배님 것도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그 허브와 스포크 개념으로 물류기지를 건설했고, 이 입당구복 순례 행기 같으면 중세 유럽을 경험한 3대 기행문이죠. 체부의 표해로, 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 세 가지가 꼽힐 텐데, 이 앤닌이 중국의 당나라에 불교 관계를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장보고가 교민들의 단합을 위하고 그 종교를 위해서 산동석 석도에 세웠던 적산법화원 절에서 식사, 인물, 체류, 소개, 교통, 이 신라 이민들의 덕을 통통히 받다 그럽니다. 그 은혜 우러러 보는 마음, 이런 표현으로 장보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기록으로 보고 제가 그 정필수 선배님 강의와 또 선박 고정 전문가 최근식 교수님, 또 나광남 고정 전문가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보고 그 완도의 청해진의 장보고 기념관의 자료를 볼 때 분명히 연안의 수송과 해전에서는 평저선을 섞겠으나 대양항해에서는 혹자는 첨원저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V자형 첨저선을 개량한 신라선을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흐린 날에도 배의 방위를 알려주는 빅토르 위고가 배의 영혼이라 일컬었던 나침반, 그 윤도장이죠. 360도 각도. 삼국사기에도 그 문무왕 시절에 그 중국 당나에서 그 사신들이 와서 진암철 자석을 구입해 갔다라는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묶어볼 때 분명히 그 천문항해, 지문항해, 수문항해, 시인항해, 추측항법까지 DR까지 다 사용하면서도 나침반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학법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밀격벽도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보는 게 봐야 타당한 게 애닌의 기록에도 선저가 파손되어 하루 표류하다가 다시 항해를 했다라는 대목이라든가 그 요트처럼 돛을 비틀어 역풍항해 파도로 올라타는 그 조선술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밑에 이제 이 애닌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적산 대명신, 신라 대명신, 장복으로 뜻하죠. 이분을 기리는 절을 건립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20년에 걸쳐서 제자들이 교토의 적산선언을 건립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배를 뜻하는 보자를 쓰고 고자도 높은 고자를 썼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장사하라면 뭐 한데 신용과 의리로 무역의 왕으로 칭송했다. 지금도 그 적산선언에서 해마다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운수, 대통,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라고 뉴스에 다 나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보고의 이 덕목 중에 하나를 꼽는 게 그 하이브리드 혼종 잡종 정신이죠. 예를 들어 청해진의 군사가 10,00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포로에서 귀화한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아랍인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족이라든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들의 의사소통, 통솔, 그 문화가 교습되는 과정에서 음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한국은 김치 파스타까지 만들어내죠. 외국 것을 받아들여 우리 고유 것으로 재생산하는. 예를 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이 블랙 코미디와 서스펜스 스릴러를 결합해서 패러사이트 그 기생충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그 하이브리드 정신이 장보고를 비롯한 이 선조들보다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제가 그 지면도 모자랐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시도만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요. 조금 불경스럽습니다만 흑역사를 파헤쳐 본 거죠. 그 과거에 재수를 하셨고 또 말에서 낙마해서 버드나무로 묶었다 볼 때,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상당한 고령인 32에 그 과거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때, 또 희신, 요신, 순신, 우신 형제들의 이름을 중국의 왕 이름에 갖다 붙일 정도로 몰락한 유학자 집안에서 이 집안의 부흥을 꾀하다가 당시 문에 비해서 천시받던 무의 길을 택했던 그 계기가 무엇일까? 그 충무공 전서라든가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저 장군께서 제수를 해서 190명 전국에서 모였다가 이 마지막 그 순위고사에서 28명 중에 12등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 이 섭섭했는데 아마 활쏘기에는 거의 입신의 경지에 올랐으나 당시 과거 과목의 말타기가 이 승마 장애물 스피드를 그 채점하는 과목이 아니라 서양의 폴로처럼 대나무 장대로 공을 골대 때려 넣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충청도 아산 시골에서 그 처가에서 성장하신 장군께서 이 서울 그 중앙과 달리 무소불위 안하무인인 중앙과 달리 지방에서 그런 쪽집게 가외라든가 그런 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하여 그 승마 쪽에 이래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일에 재미있는 추측을 해본 것이죠. 그 다음에 거북선 프로젝트도 거북선은 절대 장군께서 발명하시거나 신건조하신 게 아니죠. 구선도설이라는 거북선 제작 책자가 내려오는데 이미 태종 때 임금이 언덕에서 거북선과 왜구와의 전투를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필요에 따라 이 리폼에 따른 사실이죠. 그 어떤 무기와 얼마만한 병력을 숨기려는 의도로 지붕을 덮었으며 용머리 거북의 상징성, 그리고 이 돈이 드는 이 신조 건설보다 훈련이나 한 번 더 합시다라는 부하나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설득의 문학. 이 저 전문가이신 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께서는 인문학의 결정판이다. 전략의 승리였다. 스티브 잡스가 전쟁을 치른 형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설득의 인문학.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 이 짧은 능력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반드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바라보는 자세에 대한 세 가지 당부인데요. 이 한 몇 년 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최한 귀여기촌 박람회 그리고 바다 해설사 양성 과정에서 제가 한번 이 주장했던 얘기죠. 안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안전.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모토죠. 품 안에 고았던 딸을 잃었던 엄마의 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이 명백한 인재죠. 휴먼에는 함량미달 선장의 실수 직무유기죠. 당시 배출신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니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망원경을 넣어둔 창고 열쇠를 들고
항해사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견시에 소홀해서 침몰했다는 타이타닉이나 뭐 코스타 콩코르디아 함양 미달 선장이 예식 기동 그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목적으로 연안에 접근하다가 급변침한다든지 요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책에서 그날 그 매스컴만 보고 배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평상시의 2배가 넘는 과적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김인현 선장 교수님의 글도 제가 그때 찾아보고 이랬는데요. 헐수가 일정에다 그대로 했다면 과적은 아니다. GM의 문제다. 그 다음에 램프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다. 오룡호 51호가 침몰할 때도 그렇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나 매스컴들이 떠들어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올라갔다면 그 원인을 바로 도출해낼 수 있겠죠. 램프라고 언급이 어선에서도 그 레코 밸브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압으로 인해 닫혀 있다가 안에서만 생선 내장이라든가 그 드레싱한 그 머리라든가 버리는 이 홀이 있죠. 이 부분이 깨지거나 손상이 돼서 옆으로 많은 물이 유입되거나 한다면 이 침몰의 위험이 크겠죠. 그 다음에 급변침 뭐 어쩌고 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레노이드 밸브의 문제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 김인현 교수님의 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쓰레기, 플라스틱 어택이죠. 대자연의 응징이라고 썼는데 신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를 하지만 대자연은 용서를 하는 법이 없죠. 이 뭐 배달 음식 어쩌고 해서 한국이 플라스틱 소비량 뭐 몇째 금은동에 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보다 결코 앞선 나라라 볼 수 없는 케냐와 칠레에서 이 국민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페널티를 부과하죠. 케냐 같은 경우 소들이 비닐봉지를 삼키고 하수구에 비닐이 막혀서 홍수가 나고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4,000불인가 이런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성에 호소하는 데만 한계가 있다면 강제적인 법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금 다른 예인데요. 이 대만 친구하고 제가 사실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전화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대만하고 베트남이 처음에 코로나를 잡았다 이럴 때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 코로나 발생 환자를 나라에서 치료해 준다며 그래 당신들은 어떠냐 걸렸던 옮겼던 환자들은 전부 잡이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하지 않을까. 조금 어긋난 예를 들이대봤고요. 세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고급화하다. 낙후된 도시에 관광지 제주도 예를 들겠죠. 인구가 5, 60만 될 텐데 상시 100만 관광객들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구경 갔던 관광지를 사랑할까요?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불어나고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은근슬쩍 중국 자본 거대 자본들이 스며들어서 이익을 취하고 실제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언급한 것이죠. 바다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유념하자라는 뜻이었고요. 기상이변이니 온실가스 감축이니 이런 거대 담론에 앞서 최소한 우리 연안의 바다만이라도 깨끗하게 보존하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바다를 영구히 물려주신 선조와 한시적으로 잠시 빌려준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무차별적인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보존하자는 당부였습니다.
이제 그 뭐 다른 꼭지들은 아까 송 대표께서도 책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 상당히 방송이나 강의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부분 빠뜨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맺은 말로 최남선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비극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으로 태어나서나 내륙인 행세를 해온 데 있다. 그 다음에 블루오션, 문자 그대로 오션 바다죠. 바다는 상어들에게 물어뜯기는 핏빛 레드오션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지의 전인미답의 전인미답은 아니겠네.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다 하면서 제가 이 불경스러운 내용은 아까 좀 설명드렸다 싶고 제가 이 책에서 썼던 글의 마지막 말미 원고장 두세 매 되는 짧은 부분을 낭송함으로써 이 맺은 말에 가름할까 합니다. 석학 엘빈 토플러가 설파했다. 미래 4대 가치 산업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우주산업에 대하여 해양개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바다를 보자. 우리 수출입 물동량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항만, 해운 물류산업과 조선업, 그리고 원양업은 이미 세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와 땀이 스민 가치 있는 해양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줄 선배들은 이 땅에 차고 넘친다. 정책 수립에 앞서 젊은 청년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사랑과 긍정으로 전환하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바다에 희망찬 도전 정신을 그려 넣어야 한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투에서 젊은 장수들이 승리했다. 미래의 산업은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어야 한다. 젊은이가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부족한 내 글이 모쪼록 젊은 친구들이 바다에 다가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감사할 일이다. 이상입니다. 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저들은 이제 상선 출신이신데, 저들은 상선 출신인데, 예, 더 어선 선장하시면서 우리 상선 출신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애환들, 비사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